네, 마지막 연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향의대 안태성 교수님이시고요. 똑같은 토픽인데 이제 일렉티브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 대한 일렉티브 수술에 대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만한 상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안태성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대장에서 개실염의 적절한 일렉티브 서저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해 충돌은 없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전공의 시절에도 개실염의 일렉티브 서저리의 적응증은 명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경험적인 판단이 주 가이드가 되었었고, 크게는 두 가지로 가이드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하나는 1년에 2번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였고, 다른 하나는 50세 이하인 경우였습니다. 50세 이하라는 기준을 정한 것은 아마도 환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고, 반복적인 입원이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여명 기간 동안에 연속적인 어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1년에 2차례 입원하면서 수술을 권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합병증이 없던 개실염이라 해도 이후에 더 심한 천공이나 백막염을 동반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개실염이 발생했을 때 이후로 반복적인 개실염의 발생 확률이 높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는 스트레이트 등의 표를 보았을 때 이 표에 따르게 되면은 1차적으로 발생한 개실염이 이후 2차에 발생할 확률은 10년에 약 20% 정도로 많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또 다시 생길 확률은 1년에 20% 정도로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처음에 개실염이 발생한 환자가 3차 발생 확률은 약 0.2%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은, 개실염이 컴플리케이티드 다이버티큘러로 발생한 확률은 점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실이 있다고 해서 개실염이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개실염이 발생했다고 하여도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즉, 레퍼티의 의견처럼 언컴플리케이티드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의 발생은 횟수가 수술의 필요성이 요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택의 횟수보다는 환자의 개인의 영향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50세 이전의 사람에게 수술을 권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여명 기간을 고려하면 재발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술에 적응증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실염에 대한 치료는 이머전시 OP랑 그리고 무증상인 경우에 오퍼레이티브 서저리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발생해서 내원하여 진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하냐 아니면 오퍼레이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고, 응급수술을 하게 될 때에 대한 고려해야 되는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에도 이후에 예방적인 목적으로 일렉티브 서저리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치료의 계획을 세울 때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실염인가고, 두 번째로는 우측인지 좌측인지, 세 번째로는 환자의 전신 상태와 개실의 상태가 어떤가인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발한 개실염은 수술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답으로는 아직 적절한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실염의 발생 빈도와 횟수는 합병증으로 진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존적인 치료로 잘 해결되는 경우 수술로 얻는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개실에 대한 수술 치료의 계획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가 더 중요하고, 반복 발생되는 횟수는 개실염 수술의 적응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쪽인가를 고려해야 되냐 생각을 한다면, 좌측 개실염은 우측 개실염에 비해서 재발률도 높고, 서양에서 좀 더 많이 연구가 되어 온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더 문제가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에 대한 관점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좌측이나 우측이나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절제하고 연결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 여러 국가에서 좌측과 우측에서 개실염의 발생에 대한 빈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대표적인 동양인인 한국인, 일본인, 싱가포르인들은 우측에서 절반 이상의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서구인들인 이탈리아나 미국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우측에 비해서 좌측 개실염이 60에서 80%의 빈도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서양에 비해서는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우측의 빈도가 좀 더 높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개실염의 수술에 대해서, 일렉티브 수술에 대해서는 우측이나 좌측의 접근법이 비슷하게 됩니다. 하지만 좌측이 생기는 개실염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될 거는 컴플리케이티드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시 응급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수술할 때는 스토마를 만들어야 되는 수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 개실염의 경우에는 우측 대장의 개실에 비해서 합병증을 동반한 개실염이 생기기 전에 일렉티브 서저리를 좀 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수술 여부에 대한 고려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되어도 수술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합병증이 없이 잘 퇴원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위해서는 수술을 준비할 수는 있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관여된 컴플리케이티드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수술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없고 적극적으로 무조건 루틴하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면역 저하 환자의 경우에는 급성기가 지난 후에 적절한 준비로 치료를 계획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세 이하의 나이에서 수술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로 호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테노시스, 피스툴라, 옵스트럭션, 허시프트 앱세스와 같이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합병증의 경우는 급성기를 지나고 컨트롤한 후에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등은 플로우에 통해서 수술하는 걸 추천했는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일렉티브 서지컬 리섹션을 추천하는 것을 보면은 이 일렉티브 서저리는 PCD를 하는 환자에서 호전이 안 될 때 수술할 수 있고 PCD는 보통 시행할 때 3cm에서 4cm 이상이 된 큰 농양이 있는 경우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컴플리케이티드 다이버티큘라티스에서 3에서 4cm 이상의 농양이 있고 적극적인 치료와 배액을 한 경우에도 호전되지 않아 PCD를 삽입이 필요한 환자는 일렉티브 서저리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고려할 사항 외에 환자와 전혀 상관없지만 꼭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악성 종양의 가능성입니다. 다이버티큘라이티스와 캔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캔서의 리스크를 높일 거라는 추측적인 의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 나오는 메타 아날라이시스에 따르면 어큐트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서 대장암의 유병률이 1.9%가 있었다고 하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있었던 환자와 아닌 환자들을 18년 동안 추적 관찰했을 경우에 약 120%의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 핀젠이나 UK 바이오뱅크에서 했었던 유전적 연구에서도 캔서 리스크가 높게 나왔습니다. 단 UK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즉 개실염으로 치료받고 호전이 되어도 개실이 없는 사람보다는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대충 저기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은 몇 개의 사례를 좀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환자는 71세 여자 환자로 1년 전에 내시경을 했으나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으셨고 복통과 설사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는 CT에서 보는 것처럼 앱세스가 4cm 이상이 되는 앱세스가 있었고 PCD를 하기에는 펠비스에 처박혀 있고 주변에 바울에 박혀 있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장루 형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하였습니다. 보존적 치료 후 증상이 없어져서 퇴원을 하였고 한 달 뒤에 추적 CT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용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권하였으나 역시 똑같은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8주 뒤에 환자는 내시경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군데의 멀티플한 다이버티큘러시스가 확인이 되었으나
환자의 의견에 따라서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어제 외래를 방문하셨었는데 특별한 증상은 없으시고 지금같이 지낼만 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렉티브 서저리 인디케이션으로 따지게 되면 강하게 권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일렉티브 서저리를 상황이라고 정하고 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례입니다. 두 번째는 5년 전에 개실염을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추적 관찰이 되지 않았던 56세의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는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고 소변에서 대변 찌꺼기가 나온다고 하여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였고 비뇨의학과에서는 엔테로베시칼 피투라로 저에게 전화를 되었습니다. 본 CT에서 보는 것처럼 블래더 내부에 다이버티큘라 앱세스가 들어가 있고 이 사이에 에어버블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멀티플한 다이버티큘럼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상에서도 명확하게 큰 피스툴라 사이트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술은 시그모이드 콜론의 세그멘털 리섹션하고 파셜 시스텍토미를 하였습니다. 수술할 때 모든 개시를 제거해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아까 이머전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개시를 제거하면 좋겠지만 절제로 안정적인 길이가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탈하게 절제를 하고 안정적으로 개실이 없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연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하방으로는 개실이 발생하지 않는 테니아가 있는 부분까지는 절제할 수 있으면 가능하나 절제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21살의 젊은 여자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굉장히 오래된 만성변비가 있었는데 하복부에 급한 통증이 있어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하였던 사례입니다. 소화기 내과로 입원하였고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래된 피컬 컨텐츠와 에어버블이 옆으로 퍼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는 그 앱세스의 위치가 복부의 직하방이었기 때문에 소화기 내과에서는 PCD 인서전 후 컨저베티브 트리트먼트 후 퇴원하였습니다. PCD를 인서전 하였을 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가위를 쐈을 때 콜론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개실 천공에 대한 영향으로 생각을 하였고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어서 PCD를 제거 후 외래로 팔럽을 시켰던 환자입니다. 외래 팔럽에서 CT를 시행을 하였는데 CT 판독상에서 지금처럼 앱세스는 그대로 남아있고 PCD 트랙에 따라서 연결된 앱세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프리에어도 보였습니다. 이에 외과로 수술 문의가 왔고 당시에 판독 소견상에서도 21살의 젊은 여자였기 때문인지 퍼포레이티드 시그모이드 다이버티큘라 윗 앱세스라는 진단하에서 전해줬습니다. 수술을 들어갔을 때 복강경으로 봤을 때 PCD 사이트로 해서 메스처럼 덩어리가 있고 이거 인플라메이션의 체인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웠지만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콜론을 제거를 하고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수술 속에서 메조콜론에 메스같이 느낌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이 인플라메이션의 세컨더리 체인지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지만은 젊은 아이이고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인플라메이션이 오래됐기 때문에 수술을 종료했는데 아쉽게도 수술 후 병리 소견상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 T4A, N2B, M1C5 나왔습니다. 이후 환자는 다시 설명을 하고 수술을 들어가서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를 시행을 하였고 이후 리커가 있어서 두 차례 추가 수술을 시행을 하긴 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행히 재발 소견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개실염의 일렉티브 서저리 인디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일렉티브 서저리 전문증은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고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그때 판단해야 되는 것은 환자의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합병증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실이 있었던 과거력이 있던 환자를 할지라도 악성 종양의 가능성은 꼭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과 내시경 확인을 꼭 해보고 그래도 애매하다고 한다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발표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김호승입니다.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이제 이뮤노 컴프로마이즈드 된 환자에서는
일렉티브를 좀 레커멘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CKD 있는 환자가 나왔는데 일렉티브를 하자고 하는 것도 좀 뭐 그런 이렇게 레커멘드 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이뮤노 컴프로마이즈 환자들을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환자에게 또다시 SS나 이런 것이 되었을 때는 sepsis나 septic 컨디션을 가서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환자를 선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수술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면은 아직 좀 컨트로버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서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저는 좀 소심한 편이라서 그런지 심텀이 생겼을 때 선제적으로 빨리 안티 등을 사용을 하는 것을 조금 더 권하고 수술을 좀 잘 권하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하지만은 경험이 좀 다르시긴 하겠지만 면역 억제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타이밍을 놓쳐서 환자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에는 좀 예방적으로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서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걸로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면 이번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띤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